새벽 4시에 경기도 화성 반도체 단지에서 조용히 짐을 챙기는 한 엔지니어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출입증을 내려놓고 빈 책상 위에 사직서 한 장을 올려둔 그의 표정은 담담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미국 마이크론이 보낸 연봉 2억 원짜리 계약서가 들어있었죠. 2024년 매일경제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에서 260여 명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110여 명 합치면 370여 명이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D램 설계의 핵심을 쥐고 있던 수석급 인재부터 고대역폭 메모리의 적층 공정을 이끌던 팀장급까지 한국 반도체의 두뇌가 통째로 태평양을 건너간 셈이죠. 마이크론은 이들에게 수억 원대 연봉과 주거 지원 그리고 파격적인 스토 옵션까지 제시하며 글로벌 인재 영입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영입이 아니라 기술 대이동이라 불러야 마땅할 겁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설계를 담당하던 한 인사는 퇴사 후 마이크론 임원급으로 옮겨 어깨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고 검찰은 기술 유출 혐의로 헤드헌팅 업체 대표들을 수사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토록 야심차게 한국의 두뇌를 빨아들인 마이크론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뒤흔든 한 줄짜리 속보가 터져 나왔어요. 마이크론이 차세대 6번째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의 수율과 성능 문제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70명의 한국 엔지니어를 데려가 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엔비디아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괴물 인공지능 칩 베라 루빈에 들어갈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사에서 마이크론이 빠졌다는 탈락설이 시장을 강타한 거죠. 주가는 일주일 만에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남의 나라 최고 인재를 싹쓸이해놓고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반도체라는 물건이 왜 사람 몇 명 데려온다고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수천 개의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웨이퍼 한 장 위에 회로를 새기려면 수천 도의 열 처리를 견디는 가스로 위에서 초미세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청정 공간을 유지해야 하고 장비의 설정값 하나, 약품의 농도 0.01%의 차이까지 모두 제어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0년 넘게 쌓아온 것은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실패할 때마다 기록한 정보의 더미와 그 정보를 몸으로 체득한 현장의 감각이었죠. 마이크론이 빼간 370명은 분명 각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그들이 일하던 문화와 체계까지 짐에 싸서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세계 최고 레시피를 가져왔고 그 레시피를 만든 요리사까지 데려왔는데 정작 주방의 화력이 다르고 물 온도가 다르고 식재료 공급 체계가 전혀 달라서 같은 맛을 낼 수 없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나왔던 해법들은 왜 먹히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대안은 장비를 최고급으로 맞추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네덜란드에서 만든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대량으로 도입했죠.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수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으며 길들여온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장비 자체는 같아도 그걸 다루는 숙련도와 주변 공정과의 융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이크론은 이 장비를 너무 급하게 투입했고 웨이퍼 위에는 정교한 회로 대신 미세한 결함들만 수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공정을 주도하면 알아서 수율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외부에서 온 한국파 엔지니어들과 기존 마이크론의 토착 세력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출신들이 효율화를 위해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 체계와 부딪힐 때마다 누구 방식이 맞느냐는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고 의사결정 속도는 거북이보다 느려졌죠. 반도체는 시간과의 전쟁인데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니 수율의 벽이 무너질 리 없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돈을 더 쏟아부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에 설비 투자를 250억 달러 이상으로 잡았고 이는 불과 석 달 전 전망치 200억 달러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을지언정 30년 축적된 공정의 결을 살 수는 없습니다. 수천억 원어치 장비를 들여놔도 그 장비가 만들어내는 불량의 원인을 추적하고 수정하는 자생력이 없으면 비싼 고철 더미에 불과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5년 가을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보낸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초기 시제품이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전송 속도 기준을 맞추지 못했고 수율도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다는 분석이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황당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소량으로 보내온 견보는 괜찮았는데 대량 양산 단계에서 품질이 들쑥날쑥하다면 자사의 수십조 원짜리 인공지능 가속기에 장착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마이크론은 해당 제품의 전면 재설계에 돌입했습니다. 2025년 11월 뉴스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는 수율이 낮고 전송속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엔비디아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재설계에는 최소 6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거침없이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2026년 2월 반도체 전문 분석기관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베라루빈에 탑재될 고대역폭 메모리 물량의 약 3분의 1을 SK하이닉스가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의 성능 시험에서 초당 11기가비트의 속도와 높은 전력 효율을 인정받으며 사실상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2025년 12월에 나왔죠. 마이크론은 이 경쟁에서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채 뒤처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여기서 올려치기 내려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238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률은 67.6%에 달했죠. 숫자만 보면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아찔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이 매출의 대부분은 기존 세대 제품에서 나온 것이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은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가 57%로 압도적 1위이고 삼성전자가 22%로 2위를 탈환했으며 마이크론은 21%로 3위로 밀려났습니다. 돈은 벌고 있지만 미래의 왕좌를 향한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3월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기술 행사에서 베라루빈용 고대역폭 메모리 대량 양산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탈락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초당 2.8TB의 대역폭과 이전 세대 대비 20% 개선된 전력 효율을 내세웠죠.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한 반도체 분석가는 마이크론이 대량 양산을 선언했지만 실제 출하 물량과 수율이 SK하이닉스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라루빈이 시장에 본격 출시된 뒤 약 12개월간 마이크론의 물량이 유의미하게 투입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어요. 한편 마이크론은 대만에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만 반도체 업체의 공장을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6천억 원에 인수하고 2026년 3월 15일에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시설까지 증설화됐다고 발표했죠. 일각에서 돌았던 대만 공장 매각설은 사실과 정반대였던 겁니다. 마이크론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고 2026년 전체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부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마이크론이 몰락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기술의 최전선에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는 기묘한 이중구조가 핵심이에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엘피다 메모리는 디램 시장 3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했지만 기술 전환기를 놓치고 2022년에 결국 마이크론에 인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보다 앞서 독일의 키몬다도 첨단 공정에서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2029년 파산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술 전환의 순간에 기초 체력이 부족한 기업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무너진다는 역사의 교훈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차세대 기술의 주도권을 되찾느냐 아니면 현재의 호황에 취해 미래에 왕좌를 한국 기업들에게 넘겨주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미 차세대 디램의 수율을 80%까지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2026년 2월에 전해졌고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시험에서 70%의 수율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달리고 있는 속도를 생각하면 마이크론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과 기술을 완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죠. 삼성전자가 잃어버린 것은 370명의 인재였지만 마이크론이 얻지 못한 것은 30년간 축적된 공정의 생태계였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어도 그 기술이 뿌리내린 토양까지 옮겨 심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마이크로는 수조 원의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가장 빠른 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생태계를 가장 정교하게 가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